네, 반갑습니다. 지역 콘텐츠 발전소의 정명진입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찾아뵙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영상을 찍을 때도 힘들었지만 올려놓고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반응이 좋았어요. 네. 오늘 지난번 강의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오프라인 수업을 했었는데, 이제 소규모로 나눠서 했었는데, 밤에 새벽 4시까지 봤다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처음 봤을 때 이해가 안 가서 한 3번 정도 보니까 이해 가더라 라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아무튼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지역에서 이렇게 글쓰기 강의를 하러 가면 이제 청년분들도 계시고, 나이 지긋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 중장년 분들이 훨씬 더 글쓰기에 대한 의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배움에 대한 의욕도 대단하시고,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그것 때문인지 더 많이 배우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스트레이트 기사와 스케치 기사 강의를 들으셨고, 또 피드백을 했으니까 잘 따라오시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오늘은 인터뷰 글쓰기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인터뷰 글쓰기는 좀 스트레이트 기사하고 다릅니다. 스트레이트 기사는 되게 좀 짜여져 있는 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인터뷰는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처음에 인터뷰 글쓰기를 할 때 인터뷰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또 인터뷰를 하고 와서 어떻게 써야 될지 되게 좀 막막하실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제대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 사진이네요. 제가 인터뷰 했던 모습을 찍은 사진인데, 네. 인터뷰는 대부분 이렇게 하죠. 서로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듯이. 제가 이제 인터뷰 수업을 하기 전에 좀 용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하는 사람을 인터뷰이라 그러고,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 저 같은 이제 기자나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하실 거니까 여러분들은 인터뷰어가 되는 겁니다. 뭐 영어라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 수업 시간에 이 단어를 가지고 설명할 거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고,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말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마을 신문이잖아요. 마을 신문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거고, 그분들은 평생 아마 인터뷰를 해보신 경험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인터뷰이가 돼본 적이 없어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그분들을 어떻게 잘 리드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게 인터뷰 취재의 핵심인데, 오늘은 처음 인터뷰 글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좀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그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끄집어낼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수업 때 계속 이 화면을 가지고 이야기했었는데, 글쓰기의 기본 5단계, 인터뷰 글쓰기도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네.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메시지 정하기가 스트레이트 기사에서는 리드문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인터뷰 글쓰기에서 메시지는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터뷰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인터뷰 글쓰기의 핵심 메시지는 그러니까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 인터뷰의 매력을 찾는 겁니다. 네. 그 사람의 매력이 뭔지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 인터뷰 과정이고, 그 매력이 아주 잘 드러날 수 있게 글을 쓰는 게 인터뷰의 글쓰기겠죠. 그래서 그 매력은 그 사람의 말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어요. 주로 우리가 인터뷰를 하러 간다면 그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겠죠. 그럼 그 활동 중에서 매력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 활동이 아니더라도 그냥 평범한 분이신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사람의 삶 자체 중에서 매력을 찾는 것, 그게 인터뷰의 핵심이에요. 혹시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네요. 쭉 이제 설명하면서 좀 이해가 할 수 있도록 제가 예시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뷰 글쓰기 핵심은 그 인터뷰의 매력을 찾아가지고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군가 있다고 쳐요.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소개해 줄 때 약간 소개팅이라고 쳐요. 소개팅이라고 치면 그 소개해 줄 때 소개팅 받을 사람의 매력을 잘 전달해야겠죠. 근데 그 매력을 전달할 때 그냥 뭐 이 사람은 그냥 착하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사람이 착하구나를 납득할 수 없겠죠. 착하다는 걸 느낄 수 있게 그 매력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방법으로 글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로서 그 사람을 소개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예시를 좀 들 건데, 이 기사는 제가 한 4년, 5년 전에, 이제 4년 전에 지역에 있는 여러 이제 활동가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사례집이었는데, 그분들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제 활동을 소개했었거든요. 근데 이 기사를 갖고 온 이유가, 이게 이제 당진에 있던 어떤 활동가 분이 청소년 밥차를 운영하는데 그걸 소개하는 글이었는데 이 글을 누가 보셨냐면 미국에 있는 교포분이 충남 출신의 교포분이 이 글을 보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메일을 보내와가지고 이 단체에 기부를 하고 싶다고. 네. 자기도 이제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자기 고등학생인데 아들이 고등학생 학비만큼 계속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싶다고 메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내 글을 읽고 기부라는 행위까지 갔을까? 그럼 과연 아까 제가 말했던 독자의 마음을 좀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글을 읽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고 이 기사를 좀 사례를 갖고 왔는데 좀 제가 이 기사를 살펴보면서 좀 어떻게 인터뷰의 매력을 어떻게 드러낼지를 설명해 볼게요. 이 제가 인용할 글이 기사의 첫 부분이에요. 기사의 첫 부분인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이제 인터뷰의 매력을 어떻게 드러낼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인터뷰 글쓰기는 매력을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은근히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매력을 느끼게끔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버리면 거부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인터뷰 글쓰기는 좀 이제 배경 설명부터 쭉쭉 해 나가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공깃밥처럼 따뜻한 사람이었다. 냉기가 가시지 않는 작은 사무실은 전열기구를 켜면 전기가 떨어진다고 했다. 빠른 말투를 노트북에 받아치는 손가락도 둔해졌다. 당진 YMCA 권중원 사무총장은 2015년 겨울 추운 사무실에서 지역 청소년들에게 먹일 밥 한 공기를 생각했다. 자,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이게 첫 문단이에요. 네. 첫 문단의 첫 문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 어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밥차를 운영해서 청소년들에게 밥을 이제 주는 이제 그런 활동인데, 그래서 공깃밥처럼 따뜻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시작했던 거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인터뷰하러 갔을 때 그 YMCA 사무실이 되게 열악했어요. 그래서 겨울이었는데 전열기구를 안 켜는 거예요. 이 전열기구를 꽂으면 전기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노트북으로 이제 인터뷰하면서 받아치는데 손이 시리는 거예요. 그까지 제가 첫 번째 시작할 때 인용을 했어요. 그랬던 이유는 추운 사무실과 따뜻한 밥 한 공기를 좀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은근히 시작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단이 좀 중요합니다. 자, 인터뷰를 시작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의 말이 뚝 끊겼다. 저녁 밥차를 열면 찾아오는 폐지 줍는 형제 이야기를 하려던 참이었다. 뜬금없이 눈시울을 붉혔다. 30년 가까이 시민사회 단체에 몸담은 활동가의 가슴은 냉철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말랑말랑했다.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폐지 줍는 형제 이야기는 뒤로 미뤘다. 당진 지역에서 청소년 사랑의 밥차를 시작한 이유를 물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글을 풀었는데 이 글에서 보면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눈시울을 붉혔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폐지 줍는 형제 이야기잖아요. 폐지 줍는 형제 이야기를 하려던 참에 눈시울을 붉혀졌다고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서두에 이렇게 밝혀놓고 독자들도 좀 궁금해라고. 제가 보기에는 이 기사에서 핵심 글감은 폐지 줍는 형제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맨 뒤에다 배치했어요. 이게 구성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터뷰 글에서 매력은 뭐냐면 권중원 사무총장 사람에 대한 매력보다 이 활동에 대한 매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활동에 갖는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글감이 폐지 줍는 형제 이야기였고, 그래서 이 글감을 아껴준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나름의 글쓰기 전략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을 읽을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나름 전략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연애를 하더라도 밀당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도 독자랑 밀당을 좀 해야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뭐 그날 인터뷰 갔을 때 했던 질문과 답을 시간 순으로 풀어서는 이게 재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글감들 배치를 하는 게 이제 구성짝인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맨 마지막에도 있지만 청소년 사랑의 밥차를 시작한 이유를 물었다. 그러니까 제가 취재하러 갔던 이유도 청소년 사랑의 밥차라는 활동을 취재하러 간 거니까 그걸 왜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 글 다음에는 이제 그 시작했던 계기를 비롯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또 뭐 그거 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글을 써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중년 활동가의 눈시울을 적신 폐지 줍는 형제 이야기를 다시 물었다. 또 말을 잇지 못한다. 눈물을 참느라 굳게 담은 입속의 이야기가 궁금했다. 하지만 사연 깊은 이야기를 강요할 수도 없었다. 그 역시 자세한 사정을 물으면 상처를 건드릴까봐 폐지 줍는 형제들에게 밥만 챙겨준다고 했다. 폐지를 줍다가 밥을 먹으러 옵니다. 폐지가 쌓인 작은 수레를 끌고 와요. 말도 별로 없어요. 학교를 마치면 중학생 동생이랑 고등학생인 형이 폐지를 줍나 봐요. 어떨 때는 저녁 밥차가 일찍 끝나서 못 먹고 가는 날도 있어요. 자원봉사하는 선생님들도 그 형제들이 안 오면 걱정하고 기다리고, 밥 먹는 것만 봐도 짠합니다. 지난주에도 밥차 운영을 끝내고 정리하려는데 그 아이들이 왔어요. 남은 밥은 남아 있었지만 추우니까 전등불빛 아래서 밥을 차려주긴 했는데, 또 말을 잇지 못한다. 그는 지역 청소년과의 소통을 위해 밥차를 시작했지만 정말 없어서 못 먹는 학생들을 먹일 수 있다면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부모가 아닌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해준 밥 한 끼를 감사히 먹는 기억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쌓인 기억을 통해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커갈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어른이니까 먼저 주고 먼저 다가서야죠. 자, 약간 감동적이지 않나요? 네, 감동적인 소재인데 이걸 일부러 마지막에 배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활동의 매력을 저는 이제 지역사회의 어른들이 아이들의 밥을 함께 책임져 준다라는 게 이제 제 핵심 메시지였던 거고, 그 핵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글을 보고 이제 좀 감동을 받은 교포분이 기부하겠다고 했겠죠. 근데 처음부터 이 폐지 줍는 이야기를 앞에 시작했으니까 그대로 이어서 쓸 수 있겠죠. 근데 쓰고 나면 이 메시지, 이 글감이 너무 강해서 뒤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 밋밋해 보일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좀 강한 것들을 뒤에 배치하고 중간에 독자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제 빠져나가지 않게 쭉 이제 독자의 시선을 끌고 갔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강하게 좀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번 기사 쓰기 배웠던 스트레이트 기사의 기본이라 그랬죠. 스트레이트 기사는 어떻게 써요? 메시지를 맨 처음에 꽝 하고 보여주고 계속 덜 중요하듯이 이렇게 쭉쭉 그렇게 나열했잖아요. 이게 대부분 이제 기사 쓰기 중에 이제 기본적인 스트레이트의 형식이지만, 그래서 메시지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요. 하지만 인터뷰 기사의 메시지는 은근히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은근히. 결국 기사 쓰기하고 좀 다르게 뭐 기사든 뭐 글쓰기든 간에 글쓰기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스트레이트는 정보의 나열이었기 때문에 이야기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인터뷰 글쓰기는 이야기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흥미롭게 끝까지 들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자, 그 마을 기자단으로 활동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취재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했던 뭐 당진 YNCA 활동가처럼 특별한 활동을 하신 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을 신문에는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근데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누구나 매력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누구도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지. 솔직히 우리가 뭐 중앙일간지도 있고 뭐 지역신문도 있지만 마을신문을 만드는 이유는 그런 소중한 자기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잖아요. 네. 그런 말이 있어요. 기록되지 않는 삶은 사라진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을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매력을 잘 기록해 주는 거는 정말 소중한 일이겠죠. 근데 이분들 아까 뭐 제가 사진을 보여줬던 분이나 뭐 활동가 분들은 인터뷰를 많이 해봤겠잖아요. 그러니까 또 자기 활동들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말을 하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내가 무슨 인터뷰야? 그러면서 네, 잘 거부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분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지 그런 이야기를 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매력적인 스토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걸 나중에 에세이를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네, 인터뷰 아니지만 에세이는 또 자기의 그런 매력을 또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거라서 또 인터뷰하고 또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자, 이 할머니는 정말 동네 할머니세요. 농사짓는 할머니. 네. 근데 이 기사가 어디에 실렸냐면 제가 기자를 그만두고 잠깐 이제 홍성군 홍동면에 있는 마을 활력소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작업했던 거기도 이제 마을 신문이 마실통신이라는 마을 신문이 있는데 거기서 작업할 때 그 동네에서 씨앗 도서관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20살, 21살 되는 청년이 이거를 써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이제 토종 씨앗을 주로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에 관련된 일을 하는데 동네를 돌면서 토종 씨앗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들을 만나서 그분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리고 토종 씨앗도 구하는 그런 활동을 씨앗 마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씨앗 마실 갔다 온 이야기를 마을 신문에 실었어요. 근데 씨앗 마실이 뭐냐면 대부분 이제 이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그런 거죠. 토종 씨앗을 보여주면서 자기 이제 시집 올 때 어머니가 챙겨주신 씨앗 종자다. 또는 이제 시집 왔는데 시어머니 때부터 그 아니면 시어머니의 그 전부터 조상 대대로 채종했던 씨앗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토종 씨앗이라는 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도 이제 한편의 글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또 이분은 이제 제가 쓴 그 기사인데 인터뷰 기사인데 동네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아저씨예요. 네. 동네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아저씨를 어떻게 인터뷰하면 좋을까? 그리고 어떤 게 독자들이 좀 궁금해하는 내용일까? 네, 다가서는 거에 따라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데 이분은 저희가 기획할 때 마을의 역사를 보여줄 때 유명한 사람 위주로 보여주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실제로 여기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은 마을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했었고 구멍가게가 농촌 지역에 다 하나씩 있다가 사라졌는데 이분은 면소재지에 딱 그 한 자리에서 45년 동안 네, 그 마트를 운영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45년간 마을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죠. 이분의 그냥 기억이고 이분의 추억이지만 나름대로 그 이분의 관점에서 보여준 것도 재밌겠다 해서 이야기를 들어서 한편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 이야기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평범한 이야기가 매력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여러분들이 잘 발견해서 인터뷰로 쓰는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좀 실무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하셔야 되잖아요. 인터뷰를 하시기 전에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뷰 대상자를 정해야겠죠. 누구를 인터뷰할지. 그래서 인터뷰 대상자를 섭외한 다음에 사전조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좀 알고 가야지 이야기를 풀어낼 거잖아요. 또 뭐 아무것도 모르는 분인데 가서 대화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주로 저는 이제 사전조사할 때는 지역신문이나 이런 걸 찾아보지만 한 번도 인터뷰를 안 해보신 분들은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러면 무작정 지인한테 가서 이제 어떤 분이신지 묻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이장님이시잖아요. 이장님한테 가서 어떤 분인지 좀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지를 작성하는 건데, 질문지 작성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지만, 나름 이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어떤 질문을 해야 되겠다를 자기 스스로 구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를 인터뷰할 것인가, 뭐 마을 신문에서는 대부분 이제 마을에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이라서 이장님일 수도 있고, 그리고 되게 뭐 젊은 부녀회장님일 수도 있고, 또 뭐 아까 이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보령 지역에 몇 없는 여성 이장님이라든지 이렇게 좀 특별한 분일 수도 있겠죠. 또 동네 할머니, 아까처럼 저도 이제 그런 기억이 나네요. 한 번은 마을 취재를 하러 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영상 때문에 갔었는데,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 있길래 거기에 이제 냇가가 있어서 그 냇가에서 옛날에 막 어떻게 지냈는지를 물어보니까 거기서 빨래했던 이야기, 빨래하면서 뭐 시집 와가지고 힘들었던 이야기를 막 푸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을이라는 공간하고 그 할머니의 이야기가 결합되니까 또 마을을 기록하는데 좋은 인터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동네에 청년들 없잖아요. 근데 동네에 진짜 청년이 있다. 그럼 동네 청년일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대로 귀농한 젊은 부부일 수도 있고, 또는 좀 이제 좀 재밌게 가려면 동네에 또 유명한 기인,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동네 한 분 정도는 또 이런 분이 계세요. 자기 나름대로 모든 것들을 다 고쳐서 쓰신 분이라든지, 네. 이런 기인분들을 찾아가지고 인터뷰를 하면 좋은데, 누구나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사전 조사를 할 때 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죠. 안 그러면 좀 찾기 힘드니까. 네. 좋은 질문이에요. 동네에 또 유명한 기인이 어떤 분이시냐면, 뭐 기인이랄 것까지는 아닌데, 여성 목수. 여자분인데 목수세요. 근데 목수라기보다 이제, 집을 짓는 목수는 아니고, 어떤 공방을 운영하는데, 그 공방이 나무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공예를 하는 건데, 그 작은 어떤 공예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뭐, 가구도 큰 가구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성분이 이런 걸 하시지?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독자가 궁금한 스토리를 찾아 나가는 거, 네, 그게 또 인터뷰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전조사는 소개받은 사람에게 사전 정보를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서천에 있는 뭐 한산면에 모시를 짜는 분을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이제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같이 갔었는데, 이런 분들은 인터뷰했던 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미리 찾아보면 처음에 미리 다른 사람 인터뷰했던 걸 읽고 나면 쓰기 힘들어요. 그래서 안 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사에 다뤄지지 않았던 뭔가를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다른 기사에서 이미 나왔거나 다른 글에서 나왔던 건 좀 뻔한 이야기죠. 그거 외에 그때 인터뷰를 했던 분이 인터뷰어가 찾지 못했던 새로운 매력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스트레이트 기사 쓸 때 그 상황의 핵심이 뭔지를 찾듯이 인터뷰에서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원석을 찾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기존 자료를 찾더라도 찾아보고 그게 빠져있는 매력이 뭘까 이런 거 고민해보는 거 좋습니다. 질문지 작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영상 강의가 아니라 오프라인 강의였으면, 서로 보통 어떻게 하냐면, 2명씩 짝을 지어서 인터뷰를 하게 하거든요. 네. 근데 친한 사람들끼리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해요. 네. 제비뽑기를 해서 2명씩 찾아놓고 서로 사전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하게 하거든요. 질문 작성하게 하는데, 질문지를 작성하는 이유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좀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에 맞게 질문을 좀 던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 정보를 취합한 다음에, 이분에 대해서 내가 인터뷰를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뭘까를 먼저 좀 미리 고민해보고, 질문지 작성은 그 질문지를 보고 읽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흐름으로 질문을 좀 던져봐야겠다라는 사전적인 준비를 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 인터뷰 질문지를 미리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터뷰 질문지를 주고 인터뷰이도 자기가 어떤 대답을 할지 좀 미리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근데 네, 질문지를 작성할 때 좀 유의할 점이 뭐냐면,
질문지를 작성해서 그거 보고 인터뷰를 하게 되면 되게 딱딱한 인터뷰를 하게 돼요. 그냥 정해진 질문과 정해진 답. 그런 경우에는 가끔씩 그런 인터뷰들이 있어요. 막, 이게 인터뷰인지 그냥 직접 찾아가지 않고 질문 주고 답을 받은 서면 인터뷰 같은 느낌의 글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즉흥성이 없어서 되게 재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제가 밑에 빨간 글자로 썼죠. 질문지의 오류, 역설을 조심하라는 건 뭐냐면 질문지에 갇히지 말라는 거죠. 질문지는 사전에 그냥 준비하는 수준에서 가는 거지 나중에는 질문지 덮고 이야기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 진짜 좋은 인터뷰어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인터뷰하기 전에는 자기도 몰랐던 인터뷰가 자기도 자기 삶에 대한 가치나 이런 걸 잘 몰랐던 걸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면이 있었네요. 이게 이런 의미였네요. 라고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시간이 되려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짜여져 있는 질문지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그건 여러 번 이제 인터뷰를 해보시고 노하우를 찾아야 되겠지만 질문지에 갇히지 마라. 네, 질문지는 그냥 처음에 갔을 때 서먹서먹하니까 어떤 질문부터 던지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중요한 건 미리 사전에 생각했던 핵심 메시지가 이 사람의 매력은 읽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이야기 나눠보니까 다르잖아요. 그럼 그때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임기응변으로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인터뷰 준비물을 체크해 볼게요. 뭐 수첩, 펜, 그리고 카메라, 사진도 찍어야 되니까 인터뷰에는 그 인터뷰에 사진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녹음기. 근데 요즘엔 다 이게 스마트폰 하나로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그 녹취록을 푸는 게 좀 귀찮아가지고 저는 이제 노트북을 꺼내놓고 치는데 아까 제일 첫 번째 사진 보셨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저는 이제 자기는 지조를 당하는 것 같다. 네. 검사실에 불려나가서 지조를 당한 것 같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되게 딱딱한 분위기에서 인터뷰를 하면 인터뷰를 당하시는, 응하는 분들도 경직이 돼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드러운 분위기가 필요한데 뭐 노트북을 치지 않고 수첩에 받아 적더라도 똑같이 이 사람이 받아 적는 거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신경을 써서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경청하는 게 좋아서 실제로는 그냥 녹음기만 켜놓고 인터뷰하는 게 처음에는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녹음할 때는 이제 동의를 구해야겠죠. 네. 그래서 수첩하고 펜도 그냥 놓고 핸드폰 녹음기 켜놓고 인터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중에 정리하기 좀 힘들 수 있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는 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찾기에 좋습니다. 자, 인터뷰 글쓰기를 좀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인터뷰 하실 때는 꼭 녹음을 하세요. 녹음을 하시고, 인터뷰는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앞에 보여드렸죠. 이 기사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했다가 따옴표 안에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그대로 풀잖아요. 이거는 기억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을 그대로 옮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녹음을 해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살려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녹취를 푼다는 건 이제 녹음한 걸 이제 타이핑을 하는 건데, 쭉 풀고 녹음했던 것들을 계속 들으면 인터뷰했던 순간에 자기가 그냥 놓치고 지나갔던 이야기들이 다시 들리기도 해요. 네. 녹취록을 풀면서 녹취록을 또 반복해서 읽으면서 새로운 핵심 메시지를 정하는 거죠. 네. 인터뷰 해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를, 이걸 중심으로 글을 풀어나가야 되겠다는 걸 갔다 와가지고 여러 번 녹취를 들으면서 풀어나갑니다. 자, 네 번째 스타일 정학이라고 했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스타일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사람의 매력을 전달하기에 가장 적합한 글의 스타일을 정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던 글쓰기 기본 단계의 구성 짜기에 관련된 건데, 네, 그 부분을 좀 구성 짜기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정하고 글쓰기를 시작하겠죠. 그래서 글쓰기 기본 단계를 다시 보면 녹취를 막 들으면서 핵심 메시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글감 찾기인데, 이게 뭐냐면 한 시간 정도 인터뷰를 하면 녹취를 풀 때
한글에서 A4 용지 한 8장, 9장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걸 다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중에 쭉 이야기했던 걸 다 쓰는 게 아니고 그 메시지하고 연관되어 있는 글감들을 추려내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쭉 8장짜리 녹취록이 나오면 메시지와 관련된 글들을 표시를 해둬요. 밑줄을 긋는다든지 굵은 표시라든지 그거를 추려 놓은 다음에 이제 글감들이 추려졌으니까 구성짜기는 이제 글감을 순서를 정한다 그랬잖아요. 순서를 정하면 되죠. 그리고 구성짜기에서 인터뷰 기사는 좀 특별하게 좀 고민하셔야 될 게 스트레이트 기사는 구성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역삼각형. 근데 인터뷰 기사는 아까처럼 이 사람의 매력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글의 스타일, 형식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하시면서 네, 표현도 고민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인터뷰 글쓰기의 스타일을 알려드릴게요. 네. 한 3가지 정도. 뭐 스타일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글이라는 게 되게 자유로운 거지. 네, 형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것보다 좀 알고 이걸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리해 봤었는데 대부분 인터뷰 기사 하면 처음에 문답형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Q&A라 그러죠. 질문 있고 그 사람 했던 말 그대로 대답을 쓰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런 식으로 보통 많이 정리하잖아요. 네. 근데 문답형으로 쓸 때는 문답형이라도 가독성이 떨어지면 안 돼요. 가독성이라는 건 사람들이 글을 읽을 때 잘 읽히는 거잖아요. 잘 읽히는 건데 이게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는 약간 스트레이트처럼 되게 딱딱해요. 예. 그래서 이걸 가독성 있게 하려면 질문이 끊기는 게 아니라 어떤 질문을 했으면 대답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답에 관련된 질문이 나오고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쭉 가독성 있게 맥락이 이어져야 됩니다. 문답형은 대부분 이런 거죠. 보여드릴게요. 이런 연예인, 유명한 사람들이 했던 말 인터뷰들은 대부분 문답형으로 나와요. 네. 연예인이거나 정치인이거나 지역에서는 시장 군수를 지지한다거나 그럴 때는 그 사람이 했던 말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그 말 속에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풀어주거든요. 그 사람이 했던 말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하고 하는데 처음 쓰시는 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건 질문이 다 물음표로 끝나요. 여러분, 인터뷰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일을 했던 이유는 뭔가요? 이 마을로 이사 왔던 이유는 뭔가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리고 계속 물음표잖아요. 실제로 보면, 여기도 보세요. 정치인에게는 외모도 중요한 것 같다. 이게 질문이에요. 네. 그리고 보면, 올해 미투 문제가 문화 연예계를 흔들어 놨다. 이런 식으로 주제를 던지는 방식으로 질문을 하죠. 이게 뭐냐면, 대화하듯이 Q&A를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을 인터뷰했는데 Q&A로 쓰겠다고 하는 이유는 그 대화 자체가 재밌을 때, 그 사람 하는 말 자체가 되게 재밌을 때는 그 글을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딱딱하게 정리한 게 아니라 진짜 읽는 사람이 대화하는 걸 읽는 것처럼 네, 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 거니까 일단 대화 형식으로 좀 딱딱하게 쓰지 않는 게 Q&A는 좋다. 네, 너무 질문 답을 막 그 물음표를 묻고 답하고보다 좀 연결되게 쓰는 게 좋다는 걸 좀 강조를 드릴게요. 네. 두 번째로 설명드릴 스타일은 스토리텔링형인데 아까는 Q&A였잖아요. 이제 묻고 답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청소년 밥차 기사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스토리텔링형이에요. 스토리텔링 자체가 이야기를 말하다는 뜻이잖아요. 이야기하듯이 말하는 거죠. 이야기하듯이. 스트레이트 기사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보만 툭툭툭 던져잖아요. Q&A도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Q&A로 그냥 정리했던 건데 이건 이야기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네. 주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지금 보면 이제 Q&A가 아니라 주로 그 사람이 했던 멘트를 인용하고 그리고 인용하고 설명하는 구조로 쭉 이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설명부터 하고 인용했는데 제가 스토리텔링형에도 약간의 유형이 있어요. 네. 인터뷰 기사 쓸 때 기자들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인터뷰 갔다 와서 좀 멋지게 인터뷰 그 기사를 쓰고 싶은데
시간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하는 방법들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첫 번째는 지금 이렇게 첫 번째 문장 자체를 그 사람이 했던 말로 시작해요. 했던 말로 시작하는 이유는 약간 이건 아까 처음에 스트레이트랑 비슷해요. 스트레이트는 단도직입적으로 리듬을 적었잖아요. 이것도 인터뷰어가 했던 말 중에서, 인터뷰이가 했던 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멘트를 적어 놓고 시작하는 거죠. 네. 자, 이 기사는, 이 친구가 아산에 있는 YMCA에서 활동하는 청년인데, 청년센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만든 활동들을 소개할 건데, 자,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의뢰 지역에는 청년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정말 지역에 청년이 없을까요? 다들 흩어져 있어서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아닐까요? 모일 수 있는 공간, 청년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아산 YMCA 청년센터 청거라미는 이런 고민에서 시작됐다. 자, 이렇게 푼 거죠. 그러니까 그 청년센터를 만든 이유를 만들게 된 첫 번째 자기의 고민들을 툭 던져놓고 시작하는 거죠. 이건 좀 인터뷰에서 아까 제가 인터뷰의 매력을 은근히 보여주라고 그랬는데 약간 스트레이트 형식이에요. 핵심부터 딱 보여주고 네, 풀어나가는 거죠. 풀어나갔던 이야기도 볼게요. 이렇게 말했으면 인터뷰어가 등장을 해야 돼요. 자, 청거라미는 이런 고민에서 시작됐다. 2012년부터 뭐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프로그램 끝나면 청년이 흩어지고 또 대부분 지역이 그렇듯이 프로그램만 있고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 없다. 그래서 시민들을 만나서 이제 이런 공간이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설득하고 모금을 해서 탄생했다. 배경 설명을 하는 거죠. 예. 처음에 이제 이 센터가 필요하다라는 멘트를 강하게 딱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이런 청년센터가 탄생했다. 이제 세 번째 문단 읽어볼게요. 처음에는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이었어요. 이 공간을 세팅하면서 청년들이 안 오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컸어요. 막상 공간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니까 청년이 어떤 부분에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인터뷰 기사 쓸 때 고민해야 될 게, 특히 스토리텔링 할 때, 일단 쭉 그 녹취록을 푼다 그랬잖아요. 녹취록을 또 풀고 나서 어떤 부분은 따옴표 안에 넣어가지고 그 사람 했던 말 그대로 담아줄지, 어떤 부분은 따옴표가 아니라 설명할지. 이 글에서도 두 번째 문단도 제가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친구가 설명해 줬겠죠. 근데 이렇게 설명할 부분들은 이제 글로 풀어 쓰는 거고, 근데 다운표 안에 들어갈 거는 그 사람의 말이, 입말이 살아있는 것. 여기도 보면 처음에는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말은 정말 청년다운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글들을 찾아가지고 다운표에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제 마지막 문단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마지막 문단이에요. 자, 이제 인터뷰이가 등장하죠. 이렇게 말하는 아산 YMCA 이주희 간사도 청년이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 말을 했던 사람이 청년이다. 네. 지역 청년 문제를 당사자로서 함께 고민하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끌어간다.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이 글도 한 원고지 30매, 그러니까 A4 용지로는 한 3장 정도 되는 글인데 이렇게 시작해서 쭉쭉 풀어나갔습니다. 자, 이 형식은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쓰시다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무리 고민해도 안 되겠다. 또는 마감 시간 촉박했다. 그럴 때는 그냥 그 사람의 멘트로 시작하는 거. 기자들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네. 두 번째 또 유형을 설명해 드릴 텐데, 두 번째 유형은 앞에서는 이제 멘트부터 시작했다면 지금은 이제 배경 설명부터 깔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매력이 은근히 드러나도록 배경 설명이 있은 다음에 활동을 딱 보여주면 그 활동이 좀 돋보일 수 있게, 네, 사전 정보를 좀 독자들에게 던져주면서 시작하는 건데, 이 친구는 금산에 있는 청년 단체에 활동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금산에서도 시골로 기촌한 청년이 아니라 읍내에서 활동하는 청년이거든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잘 지낼까? 제목도 제가 시골에서 개성 있게 자립하기로 했는데, 시골에서 개성 있게 자립한다는 게 핵심 메시지였어요. 여러분들이 핵심 메시지를 찾는 게 제목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나중에 글 다 써놓고 제목을 못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또 이 메시지를 제대로 안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시골에서 개성 있게 자립하기라는 매력을
조금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쓸지.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도 이 글의 첫 문장인데 배경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골에서 새로운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년이 있다. 각박한 도시보다는 여유로운 시골살이가 체질에 맞는 친구들이다. 시골 하면 농사를 떠올리지만 모든 시골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먹고 살지는 않는다. 시골에서도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의 자립을 꿈꿀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한 명의 청년이 연고도 없는 시골에서 자립하기란 쉽지 않다. 자, 이렇게 첫 문단에서 배경 설명을 깔아주고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이제 나옵니다. 했던 말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골에 살았고 계속 시골에 살고 싶었어요. 도시는 나랑 맞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금산간대학교에서 졸업하고 대전으로 갔어요. 거기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활동이 많았거든요. 대전에서 3년 정도 청년 활동을 하다가 다시 살고 싶은 시골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연고도 없이 할 일도 없이 시골로 가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 친구가 다시 이제 시골로 온 이유를 던져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연세라는 친구가 이제 활동을 시작한 것들을 쭉 설명하는데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멘트 안에 넣지 않고 멘트는 너무 많은 말들을 하잖아요.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서 금산군에 있는 네트워크를 준비했다라는 식으로 소개하면서 소위부를 만들었습니다. 이해가 좀 가실지 모르겠지만 앞에는 그 사람 했던 말부터 시작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배경 설명을 그 핵심 주제에 대한 배경 설명을 깔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처음에 배경 설명 한 문단 쓸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세 번째도 약간 배경 설명 같은 건데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기사 두 개는 책에 실린 거라서 좀 기사 길었고 이건 이제 제가 지역신문 있을 때 썼던 기사인데 이 기사는 짧은 기사예요. 짧은 기사고. 자, 이건 어떻게 시작했냐면 자, 여기부터는 지난번에 수업에 들었던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스케치 기사를 배웠잖아요. 스트레이트 기사 다음에 스케치를 배웠는데 이 스케치는 어디에든 쓸 수 있어요. 스케치 기사뿐만 아니라 뭐 아까 스트레이트 기사 안에도 스케치 묘사가 한 단락이라도 들어가면 되게 맛깔이 나거든요. 맛깔나는 것처럼. 인터뷰에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오프라인 피드백 할 때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스케치 연습을 많이 하면 글쓰기 실력이 많이 는다고 이야기했었고 되게 부분 되게 구체적인 거 하나까지 묘사할 수 있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스케치로 시작했습니다. 자, 그 설명하기 전에 배경 설명 좀 드릴게요. 이분은 종갓집 며느리인데 여기 도립대학인가? 아무튼 청량 도립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하셨어요. 네, 늦깎이 대학생으로 수석으로 입학해가지고 취재 의뢰가 와서 제가 인터뷰를 하러 갔던 겁니다. 자, 처음에 시작 스케치를 했어요. 한옥의 풍채만 봐도 뼈대에 있는 집안이다. 기와에 낀 이끼가 오래된 세월을 증명한다. 자, 이 두 문장 이 스케치예요. 짧은 글에서 길게 스케치는 안 했는데 자, 처음에 뼈대에 있는 집안 아까 제가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일부러 사진도 종갓집 앞에서 한옥이 보이게 찍은 거죠. 자, 이 사진하고 같이 보면서 뼈대에 있는 집안이다. 기와에 낀 이끼가 오래된 세월을 증명한다. 라고 스케치한 다음에 해방 이후 혼란스러웠던 시기에도 시아버지는 성균관대를 다녔다. 시아버지 형제들이 모두 대학을 나왔다. 작은 시아버지는 연세대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출신이다. 배운 집안이었다. 자, 이런 식으로 배경 설명을 하지만 그 스케치하고 같이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두 번째 문단에 자, 이정희 씨는 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간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청년 센터 이야기할 때도 나이가 들어갔잖아요. 청년이라는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 여기는 62세가 들어간 이유도 다 들어갈 뭐 대부분 이제 기사에서는 나이를 적어주는 게 원칙이지만 62세에 대학교를 입학해서 아까 제목도 늦깎이 대학생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서 이정희 씨는 이곳 작은 종갓집의 첫째 며느리다. 자, 그러면서
뭐 전남 여수고를 다녔던 이 씨는 가정 형편이 나빠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홍성의 종갓집으로 시집 왔다. 네. 근데 평생 시부모와 남편, 자녀 뒷바라지를 하던 이 씨가 올해 충남도립대학교에 자치행정학과 수석으로 입학했다. 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배운 집안인데 자기 혼자 고등학교 졸업만 한 것도 그 시대는 대단한 건데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며느리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네. 풀어나가고 이제 이것도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내지는 않았죠. 그 취재해가지고 쓴 건데 짜임새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먼저 이제 그 종갓집에 배운 집안이라는 걸 보여주고 배운 집안에서 대학교를 나오지 못한 서름들이 나와요. 서름들이 나오고 그 서름이 이제 다시 자기 입학하면서 풀리고 또 이제 그 며느리가 대학을 늦게 가니까 시아버지가 또 배려해주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글감들을 쭉 연결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난번 수업에 그런 이야기 했었나요? 그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작가 중에 스티븐 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이야기 했어요. 글이든 컨텐츠는 재밌거나 유익하거나 감동적이거나 네.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면 정말 좋은 글이고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독자는 읽지 않는다. 네. 근데 스트레이트 기사는 재미없어요 원래. 근데 읽는 이유는 이제 유일하게 유익하기 때문에 정보가 읽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읽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인터뷰 기사를 읽었다고 해서 내가 뭐 되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는 건 아니잖아요. 유익한 것보다는 재밌거나 감동적이어야 돼요. 재밌거나 감동적인 걸 찾는 건데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밥차 같은 경우에도 좀 감동적인 스토리를 어떻게 엮어내는지를 고민하는 거고 이야기를 짜내서 재밌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는 변형인데 제가 글쓰기 강의를 하면서도 강조하는 게 글쓰기에는 정해져 있는 답이 없다. 답은 스스로 찾는 거고 그리고 글을 쓰려고 하는 그 주제에 따라서 적합한 스타일을 찾는 거지. 그 너무 짜여져 있는 틀에 맞추다 보면 글이 재미없기도 하고 쓰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 세 번째 변형은 인터뷰 대상자를 가장 잘 나타내는 새로운 방식을 창조하는 거죠. 이게 글 쓰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제가 아까 스케치 기사가 스케치를 하는 게 글쓰기에 좀 실력을 키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표현 방법을 늘리는 거예요. 표현 실력을 늘리는 거고 이렇게 스타일, 형식을 창조하는 건 뭐냐면 구성을 짜는 방식을 되게 연습하는 거거든요. 네. 스트레이트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구성이었지만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구조를 짜는 연습, 그 고민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제가 또 하나 인용해 볼까요? 원래 이 글쓰기의 세 가지 이런 게 되게 유익해 보이잖아요. 아까는 제가 스티븐 킹의 세 가지 이야기했죠. 또 하나는 뭐 중국에서 유명한 글 쓰는 분이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글쓰기의 3요소는 다독, 다작, 다상량이라고 해요. 한자인데 다독은 아시죠? 많이 읽는다. 네, 다작은 많이 쓴다. 이까지는 다들 아시더라고요. 다상량은 모르겠죠? 네, 다상량은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 수업 시간에. 다상량은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는 게 글을 잘 쓰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예시문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이거는 다독이에요. 인터뷰 글에 대한 여러 가지를 보면 또 그 형식을 알 수 있고 또 제가 나중에 또 글을 풍부하게 하는 세 가지 방법을 또 알려드릴 건데 지금 다 써먹으면 또 제가 나중에 할 말이 없으니까 네, 거기에도 나오는 거지만 그 다독은 이제 이런 다른 예시문들을 보는 것도 있지만 자기 혼자 이제 글을 써 나가면 글감들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많이 읽은 게 있으면 이제 글의 깊이가 깊어지거나 다양한 주제들을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다독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다상량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이 스타일을 짜고 구성을 짜고 하는 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 내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창조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누구나 매력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예시를 보여줬던 그 할머니, 네, 할머니에 대한 글인데, 이 글은 기본적으로 Q&A였어요. 이게 보세요. Q&A네요. 질문답, 질문답으로 되어 있어요. 질문답, 질문답인데, 질문답, 질문답을 하기 전에 배경을 이야기로 풀고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Q&A하고 스토리텔링이 엮여 있어요. 같이 혼합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글을 Q&A로 쓴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이 사람의 매력을 잘 드러내기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를 잠깐 읽어보면, 여기 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 할머니 이름이 문병순 할머니인데, 네. 잠깐 읽어볼게요. 이놈하고 끄목콩하고 섞어져 가지고 밤새 골랐어. 자,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요? 아무튼 저 문 보면 왜 안 걸려? 걸리지. 약허야 하는데 약허나 안 하니까 여기는 뭐 이렇게, 뭐냐면 사투리를 그대로 살린 거죠. 그러니까 시골 할머니라는 그 느낌을 잘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 Q&A인 거죠. 그 사람이 했던 말 그대로 살리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이제 20살 청년이 이 동네 친구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가면, 씨앗 마시를 가면 할머니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투리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 녹음해가지고 사투리를 잘 아시는 분이 옆에서 설명해서 번역해가지고 글을 썼다는 이야기 들었었는데, 그만큼 이 글의 핵심은 사투리였어요. 그 할머니의 살아온 이야기를 그 사람의 말투로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제목도 제가 짜게 자게 가지고 잘 연글었어, 이게 제목이에요. 그 씨앗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투리를 표현했던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제목도 그 사람의 매력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변형이라는 게 Q&A와 스토리텔링을 엮었다 그랬잖아요. 그 Q&A를 했던 이유는 그 사람의 말투를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앞부분에 왜냐면 씨앗 마시를 가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중간쯤 읽어보면은 뭐 한가득 짐이 실려 있는 걸 보니 밭에 나오셨나 보다. 안녕하세요, 누구요?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우연한 만남에 신이나 우리는 혹시라도 길을 놓칠까봐 오토바이를 따라 재빠르게 걸었다. 이렇게 가서 이제 마당에 있는 며칠간 수확한 해코지들이 쭉 널려 있다. 이런 식으로 배경 설명을 쭉 이제 상황 설명을 한 다음에 Q&A를 하는 거죠. 자, 이 Q&A도 되게 재밌는 게 읽는 맛이 나요. 뭐냐면 20대와 뭐 한 70대 할머니가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농촌에는 되게 신기한 풍경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그대로 있어요. 살아나게 있었어요. 그래서 Q&A 좋았던 거고, Q&A를 하다가도 이렇게 여기 보면 누구여? 할머니를 둘러싸고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데 할아버지가 마당 안으로 들어오셨다.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서 크게 인사했다. 이런 식으로 Q&A 중간에 상황들을 또 이렇게 삽입해 주는 거죠. 네. 이렇게 여러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변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트 아저씨에 대한 인터뷰인데, 전체적으로 디자인도 보면 사진 형식으로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인터뷰를 쭉 해서 Q&A가 아니라 그 사람이 기억하는 장면들을 하나의 어떤 영화 장면처럼 꼭지처럼 뽑아가지고 쭉 보여줬어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보리 수매하는 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다운판에 넣었어요. 뭐 예전에는 보리를 엄청 많이 심었고 보리 타작하고 매상한 날이 장날이나 마찬가지였어. 뭐 그날 동네 술집이나 가게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 이런 자기 추억들을 보리 수매하는 날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묶어가지고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홍동에 되게 유명한 학교가 있는데 풀무학교에 대한 기억도, 자, 그래서 아마 70년대 후반쯤이었나? 나도 젊을 때지. 풀무학교 선생들이 술도 참 좋아했어. 하면서 이렇게 또 그 추억들을 보여주고, 세 번째는 전성시대. 1980년대는 홍동면이 가장 활기 있었던 때지. 그때 장사도 잘 됐고 교실이 부족해서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뭐 수업했고, 학용품이나 군것질 사려고 가게 앞에 줄을 섰어. 뭐 다방도 많았어. 면에 뭐 몇 개가 있었어. 이런 또 이야기를 하고,
또 90년대에는 복부인들이 이제 찾아오는 시기예요. 네. 복부인들이 동네를 땅 보러 오는 사람들이 며칠 있었어. 90대 초쯤이었을 거야. 어디 땅 나온 게 없나? 뭐 그런 거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차 타고 가더라고. 핸드백을 놓고 간 거야. 이런 식으로. 뭐 찾아줬어. 이런 자기 추억들인데, 자, 제가 이 글을 쓴 것도, 이렇게 정리한 것도, 이 사람이 한 곳에서 그 시간적인 흐름 중에서 핵심적인 추억들을 마을의 역사로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편집도 똑같이 이렇게 사진 한 장 한 장 꺼내보듯이 한 거죠. 그래서 기획이 잘 되면 편집하고도 같이 이렇게 엮여집니다. 근데 이렇게만 쓴 게 아니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스토리텔링형으로 넘어갑니다. Q&A로 다 보여주고 나서, 뭐 어디 출신 이철희 씨는 어떻게 해서 가게를 열었고, 뭐 처음에 뭐 간판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러면서 자기 했던 말을 하죠. 또 스토리텔링처럼 장사를 너무 오래 했어. 45년 세월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또 이제 에피소드를 또 풀어나가죠. 동네 아이들에게 이철희 씨는 호랑이 아저씨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이건 변형이죠. 네. Q&A도 아니고 스토리텔링도 아니고 사진첩 방식으로 글을 쓴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을의 추억들을 좀 더 재밌게 보여주려고 기획하는 것,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기획해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취재하고 왔을 때 그냥 단순하게 Q&A로만 풀거나 그냥 뭐 스토리텔링도 괜찮죠. 푸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뭘까를, 또 그걸 잘 보여주는 방법이 뭘까, 네, 그런 게 이제 인터뷰 글의 스타일을 찾는 거죠. 어떤 게 적합한 스타일일까를 찾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가 돼 갑니다. 네. 두 번째도 힘드네요. 네. 그 지난번 수업에서 이제 영상을 보여주고 오프라인 모였을 때도 제가 몇 분한테 여쭤봤어요. 영상 보니까 영상 보고 공부하는 거 어떠시냐고. 그래서 힘드시다고, 자기들도. 집중력이 떨어져서 힘들다고, 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 말했듯이 3번씩 보고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네. 예, 여러분도 힘들지만 저도 지금 3번째 찍고 있습니다. 네, 찍는 것도 힘듭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인터뷰 글을 어떻게 쓰는지, 사전에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네. 근데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글감 찾기예요. 글감 찾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나는 몰라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줘야지 아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끔 만드는 게 인터뷰의 성공의 핵심이죠. 그리고 작가들, 글 쓰는 사람은 주머니에 글감이 두둑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인터뷰를 할 때 그 사람이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 핵심 메시지를, 그 사람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 여러 가지, 네,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진솔한 이야기를 끌어낼 것인가. 아마 제 수업 듣고 나서도 인터뷰 가가지고 뭘 물어보지? 뭐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 팁, 네, 인터뷰 팁을 정리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첫 번째, 준비된 질문 사이사이 인터뷰 내용 속에서 깊이 들어갈 부분을 찾아서 질문을 던진다라고 했는데, 네. 아까 질문지를 쭉 정리했다 그랬잖아요. 뭐 10가지 질문을 준비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 던졌다가 두 번째 질문 던졌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질문을 던졌어. 근데 궁금한 게 생기는 거야, 그때. 그러면 또 그 관련된 질문들을 막 던지고, 예. 그렇게 해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피드백 할 때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들 묘사할 때 그냥 뭐 단순하게 벚꽃길이 매력적이다, 이렇게만 묘사하고 말더라고요. 근데 벚꽃의 나무 키는 얼마고, 사람들이 몇 명이 지나갔고, 벚꽃이 떨어지고 있었는지, 바닥에 잎이 막 깔려 있는지, 이런 세부적인 것들로 들어갈수록 글이 더 좋아지거든요. 인터뷰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툭 이제 준비된 질문을 던져놓고 그 관련된 질문들을 계속 해서 깊이 들어갈 질문을 찾아서 던진다. 네,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인터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핵심을 파악하려고 노력한다는 건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처음에 인터뷰 질문지를 짤 때, 하러 가기 전에, 아, 이 사람의 매력은 이런 것 같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인터뷰 질문을 짜잖아요. 근데, 10번 중에 9번, 8번, 9번은 그 자기가 미리 생각했던 매력이 틀릴 경우가 많아요. 직접 만나보니까 다른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즉석에서 그 매력에 관련된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 매력에 관련되어 있는 글감으로 글을 쓸 거잖아요. 근데 새로운 매력을 발견했는데 질문을 못 던져가지고 글감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 매력이 뭔지를 계속 그 고민해 나가면서 예, 인터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똑같은 이야기인데 핵심을 파악하면서 파악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추가 질문을 던진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했던 첫 번째, 두 번째를 묶어 놓은 거예요. 예, 추가 질문은 깊숙이 들어가는데 핵심 메시지, 새로 찾은 메시지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글의 기본적인 힘은 구체성이 나온다. 제가 했던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쓸 글의 재료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도록 이끌어낸다. 네. 인터뷰를 많이 안 해봤지만 가장 중요한 건 들어주는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들어주면서 이제 공감하고 관심을 표현하면 누구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놔요. 네. 특히 지역에서 한 50대, 60대 중년 남성들 인터뷰하기 힘들어요. 말을 안 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말을 안 하는 이유는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본 기억이 별로 없어가지고 말을 안 해본 거죠. 근데 그런 분들도 한번 터지면 끝없이 막 터져요. 조금 또 50대, 60대 어머니들 만나면 말이 끝없이 이어져요. 그리고 그때는 핵심 메시지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막 해요. 네, 그것도 어떻게 시간이 많으면 다 들어주는 게 좋겠죠. 근데 어떻게 흐름을 잡아서 인터뷰할지도 고민이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묻고 답하기가 인터뷰긴 하지만 실제로는 대화하듯이 하는 게 제일 좋은 인터뷰고 Q&A도 아까 대화하듯이 보여주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고 자기가 말하기보다는 이제 경청, 네, 들어주는 것에 집중하면 그 사람의 보물, 자기도 모르는 보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때가 핵심 이야기 그때 나올 수 있어요. 나머지는 막 주변만 겉돌다가 잘 들어주니까 막 자기 이야기를 하게 돼서 자기도 몰랐던 거를 끄집어낼 때 그게 정말 잘된 인터뷰고 그런 글이 또 재밌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과제를 내드려야 되겠죠. 오늘 만나서 그 피드백 강의를 오프라인에서 했었는데 네, 다들 과제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어제 새벽 4시까지 글 썼다는 분도 계셨고 하지만 한번 배웠으면 해봐야지 자기게 되기 때문에 인터뷰 기사 쓰기에 대한 과제를 해오시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만나가지고 피드백을 또 할 텐데 처음부터 스토리텔링으로 뭔가를 인터뷰 글을 쓰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Q&A로 써보세요.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네, 아까 제가 영상에서 보여줬던 문답형 형식으로 한번 쭉 써보시는 거를 이번 주 과제로 내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누구를 인터뷰할 거냐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보령 마을기자단 1기분들은 중에 한 분은 자신의 아내분을 인터뷰 해온 적도 있어요. 연습이니까. 근데 가족들 인터뷰하기 되게 힘들어요. 스님끼리 있어가지고 되게 힘들기도 하고 뭐 아내분을 하시든지 지인분 중에 좀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지인분을 인터뷰하시든지 아니면 말 잘 안 하는 사춘기 자녀가 있다면 이번 인터뷰를 기회 삼아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좀 인터뷰를 일단 해보시고 인터뷰를 하고 Q&A로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그럼 정리해서 그걸 가지고 피드백을 하고 그 다음에 발전시킬 거예요. 스토리텔링형으로 할지 변형을 할지 여러 가지를 할 겁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마지막 장이네요. 자, 제가 항상 이제 브런치 마지막에 제 참고할 만한 글들을 올려놓는데, 제 브런치에 가면 지역에서 만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제가 인터뷰 글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인터뷰를 모아놓은 게 있어요. 이걸 보면서, 아, 인터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또 강의를 마무리하게 됐는데, 이 영상 강의는 하면 할수록 되게 더 힘드네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촬영해 주시는 분이 편집을 잘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저 믿고 할 테고, 영상에 댓글이 없어요, 여러분. 네. 댓글로, 이런 건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또는, 지난번 첫 번째 영상에 강사님 얼굴이 까맸는데 오늘 하얗시네요. 뭐 이런 멘트. 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멘트를 좀 달아주시면 피드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제가 그걸 가지고 또 다음 영상을 잘 찍을 수 있으니까 댓글과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